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대다수의 연준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이라는 7월 FOMC 의사록 때문인지 기대감이 줄었는데요. 그 가운데 또 월마트가 발표한 2분기 실적이 다우에도 영향을 미쳤죠. 네, 그렇습니다. 월마트의 2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순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원래 실적 예상치도 올려잡았지만 주가는 4% 넘게 내렸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월마트가 소비자 물가 상승이나 관세 등으로 압박을 받으면서도 7,400개가 넘는 품목의 판매 가격을 인하했고요. 또 매장에서 배달 서비스도 지난해보다 50%가량 늘렸다고 합니다. 3시간 이내 즉시 배송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우리나라와 달리 또 미국은 땅이 넓어서 고객들 집까지 3시간 이내 즉시 배송하려면 필요한 인력도 네.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게 가능한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월마트의 온라인 매출도 상당히 늘었다고 하는데 조정 EPS가 기대치를 밑돌았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은 회복세를 보이길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잭슨홀 미팅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딜레마는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물가 압력은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금리를 내릴 정도로 확실한 경제 약화 데이터는 나오지 않으면서 연준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죠. 이런 와중에 연준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신중론이 나오면서 오늘 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불안감에 오늘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마감사항 보면 다우지수는 특히 월마트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0.34% 빠졌고요. 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4%, 0.34%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투자은행에서 잇따라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에 오늘도 0.24% 빠졌고요. 또 애플은 3년 만에 애플 TV 플러스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구독료를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주가는 오늘 0.49% 내렸습니다. 그 밖에 알파벳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간밤 메타는 1% 넘게 내렸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메타는 지난주부터 AI 개발 부서에 외부 인력 고용을 멈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AI 거품론이 커지고 있는데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업계의 투자 속도가 더욱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에 오늘 메타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내려앉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그 밖에 테슬라는 독일 기가팩토리에서 화재가 났다는 소식에 오늘 1.17% 빠졌고요. 특히 월마트는 관세로 인해서 순이익이 2022년 5월 이후로 처음으로 시장 예상치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후 오늘 주가가 급락하면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오늘 시장에 우려감을 끼쳤던 경제지표들 확인해보면 우선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3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8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53.3으로 나오면서 전월보다 큰 폭으로 올랐고요.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서비스업 역시 55.4로 나오면서 경기 확장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수요가 강해지면서 전반적인 수치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가 압력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 조사 측은 상품 및 서비스의 평균 판매 가격이 지난 2022년 8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로 인해서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이 강화됐다면서 기업들은 점점 관세 관련 비용 상승을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경기는 괜찮은데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간밤 나온 고용지표는 예상보다는 높게 나오면서 고용시장 둔화의 가능성을 가리켰지만 시장 심리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5천 건으로 나오면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아직까지는 낮은 수치입니다. 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197만 2천 건으로 나오면서 전주보다 3만 건 늘어났는데 AP통신에서는 해고 수준이 지난 몇 년간 건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주택 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7월 미국 기존 주택 판매는 401만 채로 집계되면서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고 또 주택 가격 상승세도 주춤하면서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 이력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7월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0.1% 떨어지면서 직전 달의 하락폭보다는 완만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컨퍼런스 보드 측은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가시화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연준 위원들의 셈법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주목했던 것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었는데요. 연준 의원들은 간밤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크게 낮췄습니다. 우선 베스엠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내일 당장 결정해야 한다면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파적인 기조를 분명히 했고요. 제퍼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이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고용시장 위험보다 다소 크다면서 통화 정책은 지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밖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역시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만 내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표들과 발언들을 소화하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자 국채금리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오늘 2년물 금리가 0.04%포인트 상승했고요. 10년물 금리는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달러와도 오늘 있을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이 매파적일 수 있다는 분석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일 파월 의장이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다면 단기적으로 미 국채 매도와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소식에 달러 인덱스는 0.44% 오르면서 98.65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금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금 선물은 0.16% 빠지면서 온스당 3,383달러에서 거래가 됐고요.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지정학적인 갈등이 계속 이어지자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결국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29%, 1.1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유통공용 월마트가 관세 압박 속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2분기 매출은 4.8% 늘어나 시장 예상치는 소폭 웃돌았지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조정주당 순이익은 68센트로 월가가 기대한 73센트에 한참 못 미쳤고요. 12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이익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사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며 이 수익성에 압박을 받고 있다 토로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영향이 점진적이어서 소비자 행동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관세가 반영된 가격으로 재고를 채우면서 매주 비용이 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다음 분기 또 그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보잉은 트럼프 관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각국이 협상 카드로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겠다 나서면서인데 이번엔 중국과 초대형 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항공기 500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성사될 경우 양국 간 무역 협상에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딴 사고로 암울한 시간을 보냈던 보잉은 관세 전쟁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2분기에만 150대 항공기를 인도했고 같은 기간 6년 만에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부활을 알렸는데요. 이 주가도 올 들어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자동차 업계는 관세 부담을 그대로 떠안는 대신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달 평균 수출 단가액은 341만 엔으로 1년 전보다는 감소했지만 전달과 비교하면 3만 엔 늘었는데 지난 1월부터 이어진 판매가 하락세가 끝이 났음을 보여주는 신호란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은행 기업물가지수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확인이 되는데 지난달 북미 지역으로 수출된 승용차 엔화 기준 수출 가격은 6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일본 자동차업계는 관세 인상에도 수출 가격을 낮춰가며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유지해왔지만 줄줄이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결국 버티기를 끝내고 가격 전가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 사고 보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규정상 사고 통지를 받고 하루 늦어도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테슬라의 보고서에 기록된 사고들은 수개월 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사측은 자체 데이터 수집 문제 탓에 늦어졌다, 현재는 문제가 해결됐다 해명했지만 당국은 조사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고요. 이번 조사와 별개로 지난해 10월부터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광고하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FSD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도 벌여오고 있는데 범위를 로보택시 서비스로까지 넓히면서 현미경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폭스 방송이 스트리밍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청자들을 겨냥한 폭스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보이는데요. 간판 방송인 폭스뉴스와 폭스비즈니스, 폭스스포츠 등 자사 전 채널의 라이브 방송을 월 $20에 볼 수 있습니다. 친 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는 폭스뉴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 시청률이 급상승했는데요. 유튜브 조회수는 지난달 3억 3,200만 회를 기록해 뉴스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고 회사의 주가도 올 들어 15% 넘게 뛰는 등 애청자이기도 한 트럼프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AI 개발에 진심이었던 메타가 돌연 인공지능 개발 부서에서 외부 인력 고용을 멈췄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최근 불거진 AI 거품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사측은 채용 중단 사실을 확인하면서 예산과 계획 수립을 진행한 이후 탄탄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설명했지만 주요 외신들은 최근 뉴욕 증시에서 AI 산업이 과열돼 있고 거품이 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이 나왔다며 업계가 투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짚었습니다. 앞서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 역시 AI 기업들이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 경고하기도 했고 MIT 연구팀도 생성형 AI를 도입한 기업들 가운데 매출 성장이 빨라진 곳은 고작 5%에 불과하다 밝히는 등 AI 붐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들이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롤러코스터를 탔던 원전주가 어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구류 계약 논란이 불거졌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시장을 두드릴 거란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원전 확충을 위해 한국이 원전 확충 문제 해결을 시급한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주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합작회사를 꾸려서 미국 등 주요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란 소식이 더욱 주목받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나 우리나라가 차세대 원전 분야의 강자가 될 수 있다며 원전 관련 대화를 나눈 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보성 파워텍이 21% 넘게 올랐고요. 한전기술 15.29%, 대우건설도 13% 넘게 시세 분출했고 BHI와 한전 KPS 모두 7%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년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상향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관련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년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합해 대략 40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전기차 수요 위축과 화재 우려 등으로 보조금 축소 정책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대수가 전년 대비 2만 대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이 정부가 보조금 확대를 통해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THN이 14% 시세 분출했고요. 국일제지 12.02%, SJG 세종도 10% 넘게 올랐고 한온시스템과 일지테크 모두 4%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를 구하기 위한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구조 개편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선 자구 노력, 후 지원 방침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나프타 분해 설비, NCC 생산 능력의 최대 25%인 270만에서 370만 톤을 감축하는 것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또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다만 역시나 기업과 대주주의 철저한 자구 노력과 책임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금융사의 경우 이처럼 사업 재편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 금융기관 공동협약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대한유화와 롯데케미칼 모두 7% 넘게 올랐고 LG화학 3.35%, 금호석유화학도 3% 넘게 상승했고 애경케미칼도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만났다고 전해드렸죠.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우리나라와 원자력, 생명과학, 보건 분야 등에서 협력 확대 등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의 경우 우리 정부와 산업계의 백신 역량과 공정개발 원조 기여를 바탕으로 세계 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 관계를 모색하자는 취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게이츠 재단과 라이트 재단은 공동으로 글로벌 보건 간담회를 주최했는데 이 자리에 AI 기반 혈액 및 암 진단 전문 기업인 노을이 한국 대표 의료 AI 기업으로 참여했습니다. 노을과 게이츠 재단은 국제 보건 분야에서 AI의 역할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더불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게이츠 재단과 단독으로 만나서 글로벌 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에 관련주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호재에 있었던 노을이 18%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시어스 테크놀로지 11.44%, 셀루메드도 4% 가까이 올랐고 코어라인 소프트 1.63%, 마지막으로 토마토 시스템도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찝찝한 마음이 듭니다. 호재가 있었다기보다 기술적인 반등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오후장 들며 상승세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여전히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시장에서 기다리던 잭슨홀 미팅과 제롬 펄 연준 의장의 연설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습니다. 반등다운 반등 언제쯤 나올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0.4% 올라 3,141선이었고 코스닥은 장 막판에 상승세가 꺾이며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FOMC 의사록 영향은 크지 않았고 조방원 섹터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이마저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837억 원 팔아냈습니다.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는데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매도세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들도 어제 2,6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이 2,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 양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서도 외국인은 678억 원 매도 우위였고 기관이 85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막판에 매도세를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만 홀로 1,62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당장 반도체 투톱부터도 다른 흐름을 보였죠. 삼성전자는 강보합이었는데 엔비디아 공급을 위한 HBM4 칩 테스트 통과 보도에 대해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일단 주가에는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AL 거품론에 어제도 4%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중공업이 각각 2%, 4.7% 오르는 등 방산과 조선 대표주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단에선 일부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펩트론이 3% 넘게, 파마리서치가 4%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HLB는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총일위 알테오젠이 지수 상승을 제한했는데요. 장 막판으로 가면서 하락세를 키우며 3.7%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1,398원 40전으로 보합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환율 1,400원 턱 밑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야간 거래에선 한때 1,400원을 웃돌았었습니다. 미국의 민간 경기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었는데요. 이후에 살짝 꺾이면서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새벽 6시 기준 1,399원 3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400원 돌파하면서 출발할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증권가 리포트들 정리했습니다. 운송과 철강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선 하나증권은 전 세계 컨테이너 선사에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컨테이너 선사가 터미널을 확보하게 되면 터미널로부터의 수익 창출뿐 아니라 컨테이너 처리 속도와 적시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본업에도 긍정적인데요. 하나증권은 HMM이 항만터미널 사업에 참여하면 앞으로 몇십 년간의 현금 흐름이 보장되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을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선 공급이 늘면서 운임이 하락하고 있어서 운송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이 있는 항만을 조기 선점한 컨테이너 선사가 상대적으로 다운 사이클을 잘 헤쳐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철강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철강과 철강제를 포함한 제품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지만 철강 직접 관세 영향은 미미하고 또 간접 관세 영향도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산 수입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점이 이 미국 관세 부과의 부정적인 영향을 뛰어넘는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정책이 한국의 철강 산업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풍산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 내용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밤에 전 세계가 기다려온 제롬 펄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일단 시장은 확인하고 가겠다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시간외 거래 보시죠.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에서 자동차가 선방한 것으로 나타난 영향인데요. 오늘도 관련주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월마트 실적 부진으로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월마트 충격에 잭슨홀 경계감까지 국내 증시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일단 프리마켓 상황은 좋아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5위권 내에서 4위까지 모두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0.57% 오름세로 7만 1,000원, SK하이닉스가 0.61% 반등하며 24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27% 오름세, 거래가는 37만 3,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가까운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1위 알테오젠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5% 가까이 오르며 거래가 40만 7,500원으로 집계되고요. 반면 에코프로비엠은 0.46% 약세 12만 9,200원. 펩트론이 0.78%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3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0.37% 약세입니다. 5만 4,1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가 0.59% 강세로 거래가 68만 3,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아직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다 오늘 밤 잭슨홀 연설과 주말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망 심리 커질 수 있겠는데요. 조방원 섹터가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순환매가 돌지 흐름 체크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제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좀 떨어졌고 기술주 쪽으로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11시면은 잭슨홀 여기에서 이제 제롬 펄 연준 의장 연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글쎄 다들 뭐라고 설명을 갖다 붙여야 되니까 잭슨홀 관망세 내지는 경계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저도 말할 게 없어서 딱히.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오프닝을 월마트로 잡았습니다만 월마트가 뭘 어쨌길래 왜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 왜 또 빠지나 그걸 떠나서 그냥 이렇게 월마트 차트를 한번 보니까 이 104불, 105불 근방에서 이렇게 크게 이중천정을 만드는 양상이라서 조금 그거 하긴 합니다만 아유 우리끼리 왜 빠졌을까 왜 올랐을까 하지 말고 아실 만한 분한테 한번 여쭤봅시다. 네.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모시는.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니까 자주 모시고 싶은데. 그러니까. 네. 상상인증권 백영찬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예, 센터장님. 한 달 전하고 또 시장 분위기 달라졌는데 제 짐작컨대 요즘 고객이 됐건 지인이 됐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장 왜 이렇게 빠져요라고 질문 받으실 것 같은데 맞죠? 아무래도 어제는 반등했는데 네. 올 화가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걱정도 좀 하셨고 음, 그래서 아무래도 조정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조정에 대한 의미. 조정은 올 수 예. 있는데 그렇죠. 이게 시장에서는. 조정이 돼서 3분기에 3,200 지수에서 계속 왔다 갔다 네. 하고 있는데 혹시 상승이 끝난 거냐라는 물음인 거죠. 그렇죠. 사실 정부는 코스피 5천도 얘기하셨고 예. 밸류업도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희 상상증권 리서치센터의 뷰는 3분기는 기간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어차피 내년에 대한 상반기 실적이 올해 상반기 주요 기업보다 이어로 내년 상반기 이익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조선, 그다음에 예. 기타 산업들에 그래서 오히려 4분기에 증시가 다시 재상승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4분기에 다시. 예, 그래서 지금 기간 조정은 일정 부분은 모멘텀 소진이 있었고 네. 올해 하반기 실적 증가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성장 동력이나 호재의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는 시점은 맞고요. 예. 그래서 9월 18일이 FOMC인데 네. 그때까지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설왕설래가 있을 거고. 우리 증시랑 미국 뉴욕 증시 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둘 다 어떤 돌파구 찾기에는 여러 가지로 명확한 쿨루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왜냐하면 하반기 이익이 저희 추정치보다 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람들은 단기간에는 어떤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있을 거고요. 그거는 9월 18일 이후로 해줘야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9월 지나면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을 다 하거든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네. 근데 저희들은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가 올해 상반기가 기저 효과가 있어요. 올해 상반기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관세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증액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 재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도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재건 수요가 또 발생할 거니까 물론 아직 변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4분기에 재상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좀 용기를 내도 될 것 같다. 지금 조정에서는 좀 더 좀 긍정적인 접근, 너무 이렇게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까지는 아닌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자 갑자기 머리가 그거 하네요. 네. 정민 씨가 그거 하시죠. 예. 아니 간밤 뉴욕 증시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월마트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좀 설명 주시면 좋을 사실 것 월마트 같아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에 늘어요. 그리고 웬만한 유통업체들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 수가 없죠. 네네.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가격 상승 효과가 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익의 질 예. 그리고 월마트가 주는 상징성, 예.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지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은 민감한데 결국 컨센서스보다 높았냐 작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컨센서스보다 어떤 항목은 만족시키는 어떤 항목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의 논란인데 사실은 월마트 실적 자체는 중립적이었어요. 전 나쁘게 보진 않았는데 네.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순이익이 안 좋았다, 영업이익은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센 대비해서 일부 항목이 좀 미달한 게 있어서 그 어떤 미국의 소비 지표에 대해서 완전히 소비가 그렇게 예상보다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고용
소형 시장도 약간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맞습니다. 지금 이런 주요 소매 업체들의 실적도 약간 뭐 EPS가 예상치를 밑돌았다. 이것도 뭐 보기 나름입니다만 이러면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은 9월 18일 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로 저희 하우스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네. 입장을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명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이게 저희가 왜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예상을 말씀드려야 되고 네. 틀리면 틀린 거에 대해서 또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아까 말했던 소매 매출이나 미국의 실업수당 네. 그다음에 고용이 더 나쁜 지표가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인덱스가 더 크게 나올 거라고 저희 이코노미스트는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9월 18일 금리 인하를 한다. 25bp. 예, 25bp를 일단 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시장은 좀 더 뭐 4분기 주식시장 자체는 뭐 좀 더 거기에 뭐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라 하더라도 일단 뭐 깊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정도로 내다보신다는 저희들은 얘기네요. 그렇게 악재가 또 있지도 않다고 보고 있어요. 악재가 그렇게 있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 악재라는 게 뭐냐면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 중국과의 관세는 계속 연기하고 있죠. 트럼프가 예, 예. 90일, 90일. 예. 근데 이제 다른 나라 관세들은 다 합의가 어느 정도 끝났고 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다 이제 집중 조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그런 저희 입장도 또 밝혀야 되는 거니까 네네. 참 이게 참 정치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어떤 형태든 저는 합의는 할 거라고 봐요. 어떤 그 영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지 뭐 그리고 나토 가입과 그다음에 인계 철선이나 뭐 주둔군에 대한 문제는 모르겠지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해결할 문제가 제일 많은 중에 원 오브 댐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비단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재건 수요 때문에 유럽의 경기 그다음에 그쪽에 있던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원유를 중국만 독점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냐 없냐 이 부분까지 나오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안 그래도 석유학 쪽 구조조정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예.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낮은 원가의 러시아산 원유나 납사를 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희 버터플라이 이펙트로 보더라도 되게 중요한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9월 안에 어떤 형태로 합의를 할 거다. 근데 죄송한데 아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100% 만족스러운 조건은 아닐 가능성은 있어요. 예. 하지만 긴 전쟁에서 사실 그거는 둘 다 피로감 많이 느끼고 있고 이제 합의할 시점이 어느 정도 됐다. 그리고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이 만난 이유는 합의 의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서로 자기 의견을 양보를 안 하는 것뿐인데 예. 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중요한 모멘텀이냐면 저희는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수요의 어떤 수요가 증가가 없이 내년에 소매 판매나 아니면 실적 증가는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 가지로 되게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때 뭡니까 6.25 전쟁 때 그 개전 초에는 뭐 엄청난 그거였고 네. 한참 소강 상태를 거치다가 결국 휴전 협정이 한참 진행 와중에 또 그 조금이라도 그 휴전선 꺼지기 전에 땅 확보하려고 그때 참 지루한 고지전도 있고 했던 그때 네. 지금 약간 그런 양상인지 예를 그렇습니다. 들면 지금도 계속해서 드론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 뭐 또 네. 뭐 송유관 공격은 또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이런 네. 얘기들이 그런 식의 막바지에 휴전 협정을 앞두고 최대한 그거 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저렇게 보여주기 식의 그건 하는데 결국은 내심은 전쟁이 안 끝났으면 하는가 싶기도 하고요. 뭐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긴장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또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네, 보는 네. 사람이 있을 텐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정도라면 평화가 유지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득이 되겠죠. 뭐 일부 그러니까. 군수나 방산이나 뭐 이런 쪽 빼고는 결국은 소비 진작 쉽게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쪽에 재건 수요가 되면 건설, 그 다음에 도로, 항만 이런 게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사도 수혜가 됩니다. 사실은 엔지니어링 쪽으로 보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수요, 유럽에 있는 플라스틱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유럽의 플라스틱이 모자라요. 예. 또 우리나라가 또 유럽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우리나라의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의 플라스틱 소비가 좀 더 살아나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득 보는 게 좀 많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든 유럽의 많은 정상들이 거기까지 뭐 이렇게 참여한 이유는 합리적인 종전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네. 합리적인 종전 예. 합의가.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의 어떤 성과, 퍼포먼스 중에 하나를 내세우고 싶을 거고 이걸로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는 뭐 루머도 있지만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합의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저희 하우스의 의견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은 참 시사하는 바도 크고 약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고 유럽 정상들이 그 앞에 쭉 도열하다시피 네. 앉아 있고 한 그런 네. 장면들은 뭐 유럽인들한테 좀 뭐 굴욕적이었다는 얘기들도 들리긴 합니다만 근데 아니 백 센터장님의 네. 그 말씀에 종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나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네. 정확한 많은 표현이에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그 약간의 그 적은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원치 않는데 저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 화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럴 수 있죠. 그게 네. 세상이에요. 그렇죠. 과연 젤렌스키가 진짜 종전을 원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럴 수 있죠. 정권 우크라이나 유지를 위해서. 국민하고는 상관없이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유가가 조금 걱정입니다. 이게 약간 보면 지금 다지고 네. 이게 자꾸 좀 틸나는 양상을 보여가지고 차트만 보면 좀 불안한데 네. 뭐 이제 반도체 뭐 조방원 얘기는 평소 많이 했고 지금 워낙에 우리 백 센터장님 화학 쪽이시니까 네. 약간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하시는 말씀을 먼저 시작하셨네요. 예. 지금 상황이 어떻길래요? 뭐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부가 석유화학 대표님들과의 간담회를 했고 네. 그래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먼저 연말까지 제공하면 그 다음에 금융이라든가 정책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동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동률. 왜냐하면 설비라는 게 풀가동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예. 근데 지금 가동률 80% 초반입니다. 81%, 82%. 그게 어떤 의미냐면 최소한 안 돌리면 안 돼. 그러니까 70%대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최소로 돌리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개 분기 이상 적자입니다. 예. 영업 적자가.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다른 뜻은 아닌데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아직 자본 잠식은 아니에요. 왜 자본 잠식이 아니냐면 지난 30년간 이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끝났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감상비가 없다는 거는 고정비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죠? 고정비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비와 고정비 측면에서 보면 변동비만 커버하면 되는 상황인 예.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누적 적자가 되다 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보면 우리나라의 내년 상반기 정도 가면 일부 기업이 자본 잠식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3년 연속 적자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주주 가치나 기업 가치는 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좀 구조조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공동 생산을 한다든가 뭐 내가 어떤 제품을 포기할 때는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내가 그걸 구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막 획기적인 제도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기업끼리.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을 많이 사더라고요. 예, 예. 주가를 끌어올렸단 예, 말이죠. 이거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어떤 이런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가격 메리트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이따 차트 하나 보여드릴 예. 텐데 구조조정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고 예. 지금 밸류에이션으로는 언제 사도 PBR 0.2배입니다. 이 얘기는 엄청 자산 가치를 20%밖에 인정받지 싼 못하고 있는 거죠. 거고 좀만 더 떨어지면 청산 가치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맞는데 이제 이 구조조정안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구조조정안은 작년 이맘때부터 나왔어요 말은. 네,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진짜로 경제부총리와 그다음 대표님들이 만난 건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태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했으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측면에서 한 건데 제가 차트 하나 꼭 보여주고 싶은 네. 게 있는데 지금 이 장기적인 그래프를 보면 나옵니다. 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요 제목이 뭐냐면 제가 2001년부터 화학 업종에서 계속 일을 하고 애널리스트를 네, 했었는데요. NCC라는 게 뭐냐면 석유 제품 중에 나프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나프타를 분해해서 화학을 만드는 설비를 NCC라고 부릅니다.
나프타 분해 센터인데 요게 0 이상이면 흑자고 0 미만이면 적자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쭉 보시면 경험적으로 적자를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근데 첫 번째 적자는 언제냐면 리만 사태입니다. 근데 리만 사태 때는 1년 정도 있다가 바로 흑자로 돌아섰어요. 중국 경기의 어떤 회복 때문에. 그리고 2013, 14년도 좀 심각했었는데 그때 다시 살아났던 이유는 쉽게 말하면 중국의 경기 부양이 계속 있었지만 글로벌 증설이 조금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증설이 많고 적자를 보다 보니 서로 증설을 안 했겠죠. 예. 적자를 계다 보니. 그래서 다시 호황이 이렇게 왔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 말씀대로 뭐 3년, 2, 3년, 그러니까 2년 정도 불황, 그다음 3, 4년 호황,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제 반복했는데 사실 최근에 이게 언제부터였냐면 코로나 2022년 이후부터는 계속 지금 한 3년 이상, 4년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어요. 네. 물론 이 적자폭을 줄이고는 있죠. 왜냐하면 가동률을 조정하니까. 하지만 지금 이 적자의 폭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크다는 점은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전 세계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은 에틸렌이라고 하는데요. 네. 에틸렌, 무색무취 에틸렌이라고 하는데 이 에틸렌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이 나옵니다. 플라스틱이나 뭐 섬유가. 근데 에틸렌의 전 세계 생산 능력이 1억 5천만 톤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중국이에요. 5천만 톤. 어, 근데 그 5천만 톤이 얼마나 빨리 늘어났냐면 중국이 15년 전만 해도 1,000만 톤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엔 1,000만 톤밖에 안 되던 중국의 납사 크래킹 분해 설비가 15년 만에 5천만 톤이 된 거고요. 허우. 우리나라의 생산 능력은 1,470만 톤 정도 됩니다. 예. 중국보다 지금 5분의 1 우리는 수준. 2010년에 중국보다 앞섰던 나라겠죠, 네. 캐파가. 네. 중국이 1,000만 톤, 우리가 1,470만 톤. 근데 우리는 그런데 계속 1,470만 우리는 톤이고 그대로. 중국은 5천만 톤이 된 거예요. 이 공급 과잉에서 저희가 많은 지금 낭패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자체가 화학 제품을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수입해 왔지만 대중 무역 적자가 나오는 이유는 중국이 오히려 이제 화학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우리가 서로 가격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좀 견뎌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뭐 업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화학이라는 것이 당연히 고부가 가치로 전환하는 게 맞죠. 근데 화학의 고부가 제품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우주항공에 쓰이는 화학 제품이 있을 거고 뭐 접착제 성분도 있고 되게 정밀 화학도 있고 좋죠. 좋은데 그것이 전체 화학 시장에서 20%가 좀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이런 범용이라고 하는 일반 화학도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5천만 톤, 1,470만 톤. 근데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구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인생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각설하면 지금 우리가 좀 버티면 중국이 계속 화학의 1등이고 계속 독점할 수는 없을 거예요. 10년 뒤에. 그럼 우리가 또 중국도 언젠가는 설비를 좀 줄이고 중국이 조금 이게 구조조정할 때 우리 설비가 또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합리화하고 좀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활로를 모색하면 또 기회가 옵니다. 저는 2, 3년 뒤에 기회가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런 시기를 잘 슬기롭게 정부와 산업계가 잘 머리를 맞대면 또 좋은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보름 됐나요? 그 여천 NCC 약간 뭐 부도 얘기도 있었지 네,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비상장이죠. 네, 비상장입니다. 그럼 누가 이게 주주예요, 이쪽에? 그 여천 NCC는 IMF 때 예. 그 한화 석유화학 그룹과 한화그룹과 한화하고. 지금의 예전에 대림 지금은 DL 그룹이 DL. 됐겠죠. 네. DL 그룹이 50대 50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이사들도 3년에서 5년 사이로 똑같이 한 번씩 교대로 바뀌고 있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문제의 발단은 한화그룹은 1,500억 정도의 증자를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DL그룹은 증자의 문제가 아니라 워크아웃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일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의견이 안 맞았지만 그래도 결국 두 그룹 모두 3천억씩 증자를 해서 예. 증자에 참여하기로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저는 부도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화그룹과 DL그룹의 자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마 양그룹에서 보는 화학의 구조조정의 방식이 틀렸던 것 같고 한화그룹은 일단 선 투입 후 조정이라고 봤던 것 같고 DL그룹은 선 조정 후 자금 투입이다라고 봤던 것 같은데 네. 일단 합의를 했으니 3천억에서 이제 6천억을 투자를 했고 내년까지 들어오는 회사채 만기가 한 5천억 초반일 거예요. 회사채 만기가. 그러니까 회사채라는 게 보통
그 차환 발행을 합니다. 네. 정상적인 회사는 뭐냐면 회사채를 또 발행해서 이제 회사채를 갚는 거를 차환 발행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금이 경색되면 그게 안 되죠. 예. 그래서 은행들이 그걸 합의해 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다행히 3천억에서 6천억의 증자를 참여하게 되면 자금의 숨통은 트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화학업계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 상황이고 예. 수요는 그만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예. 그럼 결과적으로 고부가치 제품 생산 그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네, 예. 그럼 주요 화학 제품 가격이 좀 어떤 식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예. 가격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벌써. 예, 예. 예, 잠깐 차트를 보시면 요 왼쪽 그래프가 이제 왜냐하면 이 화학이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좀 예. 쉽게 설명드릴게요. 화학이라는 게 이제 기초 유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가열을 해서 하다 보면 우리 보통 이제 소주라는 술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압에서 가열을 하면 가장 가벼운 네. 비등점이라 가장 가벼운 제품들을 잡아서 급격하게 냉각시키면 액체화됩니다. 네. 기체가 액체화되겠죠. 예, 예. 그래서 휘발유가 나오는 거고 휘발유. 등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거보다 더 가벼운 기체가 LPG, 프로판. 어허. 아. 그 다음에 나프타예요. 네. 나프타. 나프타 기체죠. 예. 이걸 잡아다가 이제 화학 제품화해서 분자고리를 끊으면 무색무취의 제품을 분자고리를 끊어서 만들었던 것도 전 화학자가 위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이라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네. 그걸 우리가 기초 유분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기초- 그 제품 기초 유분 유분. 석유 유자에다가 이제 분사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왼쪽 그래프를 보면 단위는 톤당 US 달러고요. 그래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인데 보시면 에틸렌이 요 진한 색입니다. 진한 색. 네. 800달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죠? 거의 800. 이게 2019년부터 보면 근데 2019년의 유가보다 지금 유가가 더 높거든요. 그죠? 2019년 유가보다 예. 2019년 유가는 그때 코로나 전후로 해서 40불 뭐 50불 정도 했다가 지금은 10, 80불까지 올라갔었지 그럼 않습니까? 에틸렌도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틸렌은 공급이 많으니까 못 공급이 올라가는 거죠. 많아서. 그러니까 NCC가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제품 가격이 우상하는 건 없다. 근데 여기 혹시나 해서 이게 올라간 게 이게 부타티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올라갔네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또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한 부타티엔은 합성 고무를 만드는 제품인데 네. 이 합성 고무에 대한 수요라든가 그다음 부타티엔은 아주 극소량이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민감할 뿐이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화학의 쌀은 에틸렌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에틸렌은 거의 안 움직이고 있다. 그 얘기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여천이 거기 여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또 여천이에요? 여천지가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시도 있고 여수시도 있고. 여천 그 안에 또 옆에 그러니까 우리가 울산도 있고 온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SOE는 온산에 있어요. 아하. 근데 그게 광의로 보면 울산 안에 온산인 거죠. 그러니까 여수 안에 여천이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수 순천의 약자겠죠. 어릴 때 사회 시간에 뭐 박정희 대통령의 뭐 중화공업 이거 막 공부할 때 울산 그리고 뭐 여수 이런 쪽에 중화학 단지가 많다고 이제 그렇게 배워왔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의 3대 사교학 단지는 울산, 여수, 대산, 충남 대산 이 세 군데. 충남, 대산. 대산. 네, 충남 대산. 그 현대 오일뱅크 쪽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왜 수출입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석유화학 쪽은 원유를 갖고 와야 되고 거기서 제품을 바로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다 바로, 한국에 있죠. 그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국도 예. 그렇고 유럽도 다. 예. 안에서 예. 우리 제작진이 네. 소장님 부타디엔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 과부하 걸리니까 갑자기 부타디엔 뭐 이렇게 천으로 나온 화학이 좀 참 죄송한데 저도 이제 차라리 메디톡스가 지점이나 쉽네. 이런 게 지점 설명이나 투자자분들 얘기하면 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을 좀 최대한 쉽게 했는데 그래서 제품명부터가 막 아크릴 엑시드, 토엑시랄코 막 이러니까 좀 힘들어요. 근데 그게 다른 용어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원래 그렇게 제품을 외국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그게 뭐 히토리만큼이나 끝말잇기에 필살기가 많네요. 그렇죠. 알고 있다가 써먹으면은. 근데 이제 화학이 이게 이제 제가 왜냐면 내년 화학 전망을 제가 해야 되는데 화학이 한때는 남자의 주식이란 말이 있었어요. 남자의 주식. 무슨 얘기냐면 네, 적자를 보다가 경기가 개선되면 영업이익이 3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5배가 뛰어요. 와. 진짜로 1년 만에 그런 적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엄청나게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 주목하는 건 이것이 되면 미국 경기가 돌고
그럼 전 세계의 플라스틱 소비가 분명히 늘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겠네요. 그래서 내년에 네. 숨통이 틀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만약 우크라이나의 변수가 제 예상을 어긋나면 좀 더 힘들어지겠죠. 좀 더 길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저희 나름대로 또 뭐 자구책을 더 세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0.23%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3,149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73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71,500원, SK하이닉스 오늘 1% 지금 반등 예상됩니다. 어제 4% 빠졌었고 SK하이닉스 주가 보니까 최근에 5거래일 연속 좀 하락 흐름은 보이면서 25만 원 선을 하회하는 상황인데 오늘은 그래도 소폭 좀 반등이 예상되네요. LG 에너지솔루션 0.4%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호가 58,600원이고 현대차 지금 호가는 22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8%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 84만 9천 원이고 HD 현대중공업도 상승 예상되고요. KB금융 0.9% 내림세 예상됩니다. 기아가 1.4% 하락 예상되고 호가는 10만 2,400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3.6%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사흘 연속 좀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0만 원 선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소폭 하락 예상되고 페트론이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2만 2천 원. 에코프로가 1% 하락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 호가 69만 원, 1.4% 상승할 걸로 보여지죠. 이 가운데 삼천당제약은 0.5%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17만 2,800원. HLB 상승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 호가 14만 원이고요. 레인보로보틱스, ABL바이오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는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 대형주, 방산, 어제 방산 원전 쪽도 반등을 보여줬고 화학주도 어제 좀 외국인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매수하면서 올랐는데 예. 오늘도 이들 섹터 어떤 매매 포지션 또 주요 메이저 수급 주체들 행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 안 그래도 화학주 궁금해서 오늘 센터장님 출연하시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왜 이렇게 화학주에 외국인들 많이 살까? 그래도 확실히 뭘 해보면 이과 출신인 정민 앵커가 저보다 이쪽은 더 같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빠르신 것 같아. 예. 네. 저는 이거 표정 관리가 안 돼가 못 알아듣는 얘기 나오면 눈이 이렇게 풀리거든요. 희미해지면서. 그래서 여천으로 넘어가셨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네. 근데 진짜 이 동시호가 저거 진짜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따 뭐 몇 분 안 남았으니까 한번 까보죠. 생각보다 야간 선물보다는 강하네요. 그리고 어제 말고 그저께 이제 아래꼬리 급락 와중에 아래꼬리 달았고 어제 생각보다 강한 반등 나왔고 오늘도 이렇게 뭐 올라가 주면은 조금 이렇게 시장이 힘이 있는 거고 오늘 뭐 이러다가 정강후약으로 가버리면 뭐 여전히 좀 이렇게 혼조라 봐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이네요. 네. 자, 화학 섹터 얘기 좀 화학 공부 더 왜냐면 하시죠. 앞서 저희 그 기초 유분에 대해서 뭐 에틸렌, 부타디엔 어쨌건 가격 자체가 지금 횡보 구간이고 이게 공급이 많아서 그렇고.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포트폴리오 쪽은 물론 이제 지금 롯데케미칼이나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게 굳이 얘기하면 몇 개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고요. 네. 아까 전통적인 화학 기업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대한유화 이런 기업들, NCC 이런 네. 기업들은 저는 사실 구조조정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업끼리 합의를 해서 먼저 안을 갖고 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어떨까요? 서로 기업 간의 내공도 다르고 실적도 다르고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서로 눈치만 볼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뭐 합의할 수 있는데 이제 네. 그거는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그 합의안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결정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계 관행, 그 다음에 쉽게 말씀드리면 자본 잠식까지 아니지만 심각하게 유동성을 걱정하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나서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예. 적자를 그냥 보는 거니까. 예. 그러면 구조조정안이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전 죄송한 얘기인데. 좀 걸리겠군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3분기, 4분기도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기대감만 갖고 가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태양광 기업들 그리고 일부 소재 기업들을 추천했는데 종목으로 따지면 OCI 홀딩스, 네. 그다음에 뭐 코롱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LG화학은 이제 고부가 가치 전환 때문에 LG 엔솔에 대한 부분 때문에 LG화학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추천드렸는데 태양광만 먼저 좀 말씀드리면 태양광도 사실은 고전하고 있어요. 공급 과잉 때문에. 여기에다 트럼프가 신재생 쪽은 승인 안 그쵸. 한다면서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OCI 홀딩스를 내년까지 보면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예, 때. 왜냐하면 저는 전력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우리의 어떤 주도 중에 하나가 LS 일렉트릭이나 네. 현대중업 같은 전력기기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차트를 하나 좀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 왼쪽의 기업인데 이 왼쪽 그림의 제목을 잘 보시면 미국 PPA 가격 및 PPA 계약 현황인데 PPA가 뭐냐면 장기 전력 구매 가격을 얘기합니다. 장기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나 산업단지가 전기를 안정적으로만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차트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왼쪽이 메가와트당 US 달러예요. 보시면 미국 내에서 19년도, 20년도에는 새롭게 짓는 공장들은 30메가와트당 30달러면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이 자꾸 전기가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면 거의 55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불과 4, 5년 만에 50% 이상 전력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왜 올라갔을까요? 전력 경기를 필요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다 AI까지. 그렇죠. 그게 데이터 센터도 예. 있고 기타 기업도 있고. 그래서 여기 조그만 이게 네모가 안 보일 텐데 제목이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전력 구매를 많이 한 기업들 아마존 25기가, 메타 16기가, 마이크로소프트 7.9기가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 빅테크네요. 이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기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당연히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도 필요하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화력 발전의 원자력을 통해서 이 송배전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조량이 좋은 텍사스나 플로리다나 이제 그 선벨트 쪽은 다 태양광 짓고 있거든요. 태양광이 오히려 싼 거죠. 왜냐하면 송배전하는 설비 비용과 그 전선 비용과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냥 자기가 직접 루프탑으로 해서 태양광이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광에 대해 미국의 수요가 계속 늘 거고요. 미국이 지금 현재 태양광 설치 수요가 한 50기가 정도 됩니다. 1년에. 네네. 1년에 50기가 정도 되는데 그게 매년 10% 이상 20%씩 증가할 거고 근데 최근에 그 OBBB 법안이라는 게 네, 발표됐어요. 네. 원 빅 뷰티풀 빌이라고 해서 네. 위대한 아름다운 법안 네. 참 크고 아름다운 법안. 예. 하여튼 대단하신 분들인데 자, 하여튼 설명하기 어려운 법안을 만드셨는데 OBBB 법안. 네. 하여튼 그 맥락은 뭐냐면 중국, 북한, 그다음에 이란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만든 태양광은 미국에 일절 들어오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들이 동남아에서 간접적으로 지배한 기업들의 태양광 제품도 수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지금 규제를 하는 규제를 거예요.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부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는 중국 기업은 미국에 재고를 많이 쌓아놨겠죠. 네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년부터 돈을 못 벌 거면 올해 왕창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내년에 수급이 매우 타이트해질 것이다. 오히려. 예, 그래서 미국의 전력 수요는 늘는데 태양광 수요도 늘고 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대 수혜주가 될 거고 그래서 OCI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석유 화학 기업 중에서도 전통적인 화학 섹터하고 이런 신재생 쪽을 나눠서 전략을 좀 봐야 된다는 네, 저는 그렇게 거네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호가 가려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자, 네. 오늘 금요일인데 예. 어떤 게 관전 포인트일까요, 소장님? 관전 포인트요? 네, 짧게. 관전 포인트? 네, 뭘 볼까요? 글쎄. 외국인 수급 아니면 그냥 9시에 시작했던 그 흐름이 9시 20분, 30분 가서 별 흔들림이 없으면은 그거 하고 그때 예. 가서 또 갑자기 뭐 흔들리면은 여전히 이거는 뭐 한 찹도 못 알겠습니다. 내다보는.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확인해 보자. 개장합니다. 네, 8월 21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쪽에서는 빅테크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 쪽으로서는 여전히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이제 그 잭슨 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시장에서 이미 기대치, 눈높이는 많이 낮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고용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거다라는 해석이 더 지배적인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어제 양시장도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는데 오늘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8% 올라갑니다. 3,168, 코스닥도 상승합니다. 779포인트고요. 양시장 상승 출발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삼성전자가 1.5% 올라갑니다. 71,650원, 지금 사흘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은 반등을 보여줍니다. 지금 247,000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상승합니다. 37만 5천 원, 102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2% 올라가고요. 현대차도 상승합니다. 22만 3,500원. 기아도 오름세고요. 지금 10만 4,6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2% 지금 상승 보여줍니다. 어제도 2% 반등 보여줬거든요. 이틀 연속 반등세 이어집니다. 85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도 1.2% 올라갑니다. KB금융도 상승합니다. 11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8% 상승합니다. 지금 나흘 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40만 8,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지금 보합권이고 펩트론이 31만 9,500원, 0.4% 하락이고 파마리서치 강보합권이죠. 삼천당제약은 0.5% 올라갑니다. 17만 4,500원, HLB 보합이고요. 리가캠바이오 상승합니다. 14만 4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올라갑니다. 25만 6천 원이고 에이벨바이오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전선주, 원전주, 전력 쪽 흐름 좋습니다. LS 에코에너지가 4% 올라갑니다. 38,600원이고요. LS도 2.4% 상승합니다. 15만 4,500원. 가온전선도 올라갑니다. 6만 1,800원. 대한전선, 대원전선 다 1% 이상 오름세고요. KBI 메탈, LS 마린 솔루션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G2파워도 9,100원으로 3.6%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 전력설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전산업이 13% 급등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4% 이상 올라갑니다. 27만 5천 원. 한국전력도 올라가고요. HD현대 일렉트릭도 47만 8천 원으로 4% 강세고 일진전기, 효성중공 모두 1% 이상 올라갑니다. LS도 2%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력, 전선 다 좋고 원전 쪽도 좋아요. 원전 쪽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1% 올라갑니다. 62,400원, BHI도 1.4% 상승 중이고요. 한전기술 2%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비스도 1.9% 상승세, 우리기술도 상승세고요. K에너시스템 5% 올라갑니다. 오늘 원전, 전력, 전선 전력 수요에 대한 급증에 따라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는 조선주도 흐름이 좋습니다. HD현대중공업 1.5% 상승 흐름이고요. 그리고 HD현대미포도 1.3% 올라가고 대한조선, 한화오션, HD중공업 다 올라갑니다. 한화오션이 2% 상승합니다. 조선 기자재 쪽도 좋네요. 에센시스, 오리엔탈전공, 현대임스, 한라 IMS, 삼형 엠텍, 일승 다 좋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 일승이 특히나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304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은 366억 원 순매수, 기관은 6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50억 원 매수 우위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29억 원, 5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많이 삽니다. 지금 2,8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1원 60전 상승한 1,400원. 네, 개장이 됐네요. 자, 환율 올라가고 외국인 사고 시장 올라가고. 그러네요. 와, 어렵네요. 어렵네요, 진짜. 예. 전혀 이렇게 네. 선물 거래 마감 지수가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도깨비장이 됐고 네.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사버리고 그러니까요. 1,400원 근처 오면 장이 좀 흔들릴 거라 했는데 시장에는 공식이란 것도 없고 그때그때 달라지고 결국 외국인 사버리니까 가네, 그죠? 네. 야,
그냥 계속 화학 얘기 갈까요? 아니 저기 백 센터장님. 예, 예. 저 이거 진짜 그거인데 왜 OCI보다도 왜 OCI 홀딩스가 더 잘 가요 주가가? OCI 홀딩스가 이제 OCI를 자회사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OCI가 이제 사업자와 분리해서 이제 분할을 했는데 태양광 사업을 OCI 홀딩스가 합니다. 태양광 사업. 그러니까 OCI 홀딩스의 사업 구조는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태양광 소재를 만드는 걸 옛날부터 했었고, 예. 그거 외에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 같은 거, 그러니까 미국 내에 태양광 발전 뭐 지어주고 사고 팔고 하는 EPC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게 OCI 홀딩스이기 때문에 그 자회사의 OCI는 일부 카본이나 석유화학 계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재 화학 기업이고요. OCI는 그거를 자회사를 갖고 있는 거고, OCI 홀딩스가 바로 태양광 사업을 하기 때문에 OCI 홀딩스 주가가 좀 더 좋았다고 보시고 있습니다. 얘가 그때 그 60만 원 막 넘어가고 했던 그게 OCI 홀딩스죠. 맞습니다. 옛날 동양제철화, 동양제철화. 그다음에 옛날에 그 분할 전 OCI, 분할 전 OCI고 분할 후 OCI 홀딩스고. 지금 동철이라 그랬잖아요. 어? 동철이라고. 동철이 예전에 동철이라. 사회자님도 경력이 꽤 오래 되신 것 같습니다. 동양제철학으로 바뀐 게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동철이. 15년 전 동양제철학.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아니 예. 그래도 아니, 연준 이사 인기만큼 안 돼요. 아니 그런데 저 진짜 걱정되네요.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맞네요. 2011년에 그때 65만 7천 원 찍었네요. OCI 홀딩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9만 5천 9만 5천 원 정도 원이고, 하고 예, 이게 빠졌을 때는 뭐 4만 원대, 3만 원대도 가기도 했는데, 저 기억납니다. 이거 그 골프 연습장에서 만났던 그 사장님 50만 원 넘어갔을 때 이거 샀다고 자랑하면서 그때 60만 원 넘어가니까 그거 했는데. 그때 개인 투자자들 무덤이었어요 한동안.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보니까 얼굴에 다크서클이 생기셨더라고. 근데 이거 이제 이런 주가는 못 갑니까 이제 옛날에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OCI 홀딩스가 65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나갔던 이유는 지금 화학이 겪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화학 산업이 겪는 거를 미리 경험한 거죠. 미리 그러니까 경험했다.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이 태양광엔 쌀인데 중국이 폴리실리콘을 갑자기 증설을 많이 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2005년부터 이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다 따라잡힌 거죠. 그래서 군산에 있는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 그러다 보니까 4만 원에 빠졌는데 다시 이제 OCI 홀딩스가 다시 이제 와신 상담한 게 말레이시아 쪽에 다시 이제 전기료나 이런 싼 폴리실리콘 공장을 줬고 중국과 원가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일부 미국의 어떤 수요가 나오면서 다시 좀 늘어나는. 그러니까 태양광이라고 하는 전력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고 그 산업 전도 유망한데 그 밸류체인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상대방과의 전쟁에 그렇게 계속 밀리고 왔던 거죠. 예. 근데 미국과 또 중국의 또 어떤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또 다른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국이 끼어들면은 전부 다 무너지는군요. 중국은 지금도 중국 내부적으로도 태양광 기업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태양광 기업이 힘든 게 아니라 예. 중국의 태양광 기업인 진코솔라라든가 우리가 알고 롱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들 기업도 올해 상반기에 적자였어요. 그렇겠죠. 정부- 주가도 하나도 못 갔습니다. 정부 사실. 지원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WTO 항상 얘기하는 게 불공정하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안 먹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이 뭔지 요즘 사실 미국이나 중국을 보면서 공정이 뭐냐, 공정은 결국 공정이 파워라는 뭐냐. 얘기거든요. 예. 근데 50년 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뭐가 되냐면 공정은 정의다, 저스티스라고 했던 것이 공정은 결국 힘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는 결국은 좋지 않습니다. 인류에게는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정상들이 워싱턴까지 날아간 이유는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아주 달콤하겠지만 힘으로 뭔가 누르는 네.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그렇지 지금은 원리 원칙보다는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시대니까 일단 거기에 맞추는. 그것도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을 해왔는데 그래서 어떤 사단이 벌어지고 나면 역시 공정은 정의였다는 게 다시 돌아올 거고 그러다가 정의가 오래되면 또 정의에 만끽하게 되면 다시 힘이 또 생기고 뭐 이런 거 봄, 여름, 가을 계열인 것 같아요. 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신재생 쪽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태양광은 짚어주셨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거나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심지어 사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 또 풍력 쪽에 또 이렇게 그거 한때 풍미했던 예. CS 윈드가 있습니다만 예. 주가가 영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서 힘을 못 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민주당 정부가 아닌 미국의 어떤 공화당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이
뭐 안 좋은 거 맞습니다. 해상 풍력도 더 설치가 안 될 거고요. 네네. 근데 단언컨대 근데 중요한 건 전기는 계속 CAGR, 그러니까 전 인류는 3에서 5%씩 전력 수요가 매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될 수 있는 거는 그럼 원전이냐? 원전은 좀 계속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화력 발전이냐? 화력 발전도 더 증설하기 좀 애매한 경우죠. 그렇다면 일정 부분 신재생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신재생을 사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비싸다는 거죠. 풍력, 태양광이 비싸다는 겁니다. 네. 근데 풍력은 그럴 수 있습니다. 풍력은 기자재라든가 어떤 바람이 부냐 안 부냐에 따라 결국 풍력을 하려면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ESS라는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바람 많이 부는 날 배터리 저장했다가 예. 네. 바람 안 부는 날 줘야 되니까 예. 이게 다 비용인 거죠. 태양은 근데 늘 태양광은 다르다는 거예요. 태양광은 일조량은 신이 망하기 전까지는 결국은 플로리다나 아니면 선벨트 쪽에 태양광 일조량은 분명히 충분히 들어오고 있고 그것은 미국 내 영토가 넓기 때문에 화력 발전을 지어서 전선으로 그 수백 킬로를 이어서 그걸 전력 주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런 필요한 거 디트로이트는 위쪽에 북쪽은 맞고요. 남쪽은 다 넓게 퍼져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도시들이. 그래서 저는 태양광이 그렇게 비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일정 부분 사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사기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혹세무민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전기가 필요하다. 거기에 원오브댐이 신재생이면 저는 좋게 봅니다. 결국 기술은 더 발전할 거고요. 그래서 신재생에 대한 기업들이 점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엑슨모빌의 시가총액이 1970년대 전 세계 1등이었잖아요.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AI 기업들이 다 1등이지만 70년대에는 다 석유 기업들이 1등이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었으니까. 근데 10년, 20년 뒤는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재생 쪽을 좀 길게 보시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일정 부분 기여가 된다 그러면 용기를 내셔야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어서 2차 전지 한번 진단해 주셔야죠. 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입니다. 어떻게 봐요? 2차 전지는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아왔고 받아왔고. 그리고 내년부터 신차 판매량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신차 신차? 우리나라의 전기차 판매량도 아. 상반기가 생각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네.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라인업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전기차 예. 라인업이. 근데 이제 신차를 그동안 구매를 안 했던 이유는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구매들도 그러니까 유스트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고차 예. 판매를 많이 했던 건데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지표로도 신차 판매량이 좀 늘 거고 그리고 배터리나 아니면 이런 리튬 가격이 충분히 조정받아서 배터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성능이나 가격은 좀 좋아진 건 맞아서요. 저는 지금보다 2차 전지의 실적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 이미 2분기 때 LG엔솔 실적이 조금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조금씩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다만 반등의 강도가 세지는 건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아닐까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 의미 있는 실적 회복은 내년 상반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긴 흐름을 보면 결국은 매수가 맞다. 지금보다는 주가는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그 화학 쪽도 전통적인 그 화학 쪽 기업하고 이제 신재생 쪽하고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으니까 그럼 2차 전지 쪽도 어떻게 나눠서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ESS 배터리 쪽과 뭐 아니면 그 외의 쪽 이렇게 봐야 돼요? 사실은 2차 전지 쪽은 그렇게 나누기는 좀 힘들고요. 굳이 네. 얘기하면 배터리 셀 메이커와 셀 쪽. 소재 기업으로 나누겠죠. 그러니까 LG 엔솔이나 네. SK 온 같은 배터리를 최종 조립하는 기업들 아니면 거기에 에코프로나 LNF처럼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네. 결국은 2차 전지 쪽이 호황이면 셀 메이커가 먼저 가겠죠. 뭐 삼성 SDI, 네, 삼성 SN. 그런 다음에 네. 여기에서 소재를 대는 기업이 후발적으로 갑니다. 근데 주가의 상승폭은 의외로 소재 쪽이 더 많이 크게 튑니다.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그랬었고요. 예. LG엔솔이 하루에 뭐 상한가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셀 메이커 쪽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지금은 삼성 SN이나 SK 호온이나 LG엔솔 같은 셀 메이커의 투자를 좀 더 집중하시고 그래서 올해 연말 지날수록 더 소재 쪽을 좀 옥석을 가리시면 결과론적으로는 좀 투자의 합리성이 있을 것이다.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유주도 한번 전망해 주시면 정유는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보수적으로.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정유는 이익을 볼 때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유가가 계속 우상향할 거냐. 예? 국제 유가가 지금부터 우상향할 거냐. 예. 또는 정제 마진이 좋아질 거냐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하우스의 유가는 올해 WTI 평균 유가가 배럴당 68달러예요. 지금이 이제 65달러, 67달러 정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반기 유가는 옆으로 좀 길 겁니다. 많은 분들은 뭐 국제 유가가 뭐 전쟁 때문에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 미국에 있는 쉐일 오일이라든가 오펙 플러스의 어떤 증산을 봤을 때는 원유의 공급이 생각보다 작지 않고요. 수요가 지금 조금 둔화됐어요.
당연히 둔화됐겠죠. 미국의 지금 경기 침체와 고용 지표가 안 좋다면서요. 그런 드라이빙 마일리지 자체가 줄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의 개소린 소비가 조금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가는 옆으로 좀 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유주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유망하지 않을까? 왜 내년은 왜냐면 유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경기 회복과 동행하면서. 네. 그래서 근데 그걸 지금부터 예상해서 정유를 사기에는 너무 빠르죠. 그래서 정유는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섹터 쪽 전망을 해주셨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올 연말까지 좀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우리 쪽하고 미국하고 어느 쪽이 더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그때 얘기했던 거 거듭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도 미국 시장은 매그니피션트 7을 분석해 보시면 네. 올해 연초율로 주가가 오른 종목 두세 종목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일부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낮아져 있고요. 네.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펠런디아 이런 기업들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이 AI 다음에 또 테마가 로봇입니다. 로봇. 예. 그 다음에 테마가 양자 컴퓨팅 다 중국이 잡고 있어요. 아, 쉽게 말하면 저는 오히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항생 테크 지수를 하셔야 되고 중국 항생 테크. 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장이 된다. 저는 그래서 국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미국에 실망할 겁니다. 그거는 결국 중국을 살지 일본을 살지 한국을 살지 할 건데 테크 지수는 중국을 사겠죠. 근데 소매라든가 K푸드라든가 지금 갖고 있는 전력기기, 방사는 한국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장이 연말까지도 미국 장보다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3% 상승세 보여주면서 3,170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반등합니다. 0.88% 오름세 784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인데요. 487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120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역시 오늘 51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182억 원 사들이고 있고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15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5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전기 장비, 우주항공과 국방, 비철금속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쪽,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창업 투자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원전주에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노이즈가 있었지만 우려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 만남 이후에 원전주 어제 상승했었는데요. 원전주 같은 경우에 악재가 있을 때 조정을 거치고 나면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오늘까지도 이런 흐름이 보여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한전산업이 10.3% 급등합니다. 거래가 13,150원이고요. DTNC가 2%대 오름세로 2,850원,
LS 일렉트릭이 5.8% 강세, 거래가는 27만 9천 원입니다. DK락도 10.3% 상승합니다. 9,1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3.27% 오름세, 거래가는 6만 3,100원입니다. 전선 관련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어제 AI 시대에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또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 등 혁신 경제 기반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실현을 위해서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했다는 소식에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주 모두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전선주 내에서는 LS 에코에너지 3.1% 강세로 38,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원전선도 3% 넘는 오름세로 2,975원, LS가 2.85%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15만 5,100원이고요. 대한전선이 2.26% 상승하며 15,850원, 일진전기 3.42% 강세입니다. 거래가 37,8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력설비 관련주입니다. 한전산업 10%대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5.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이 6.43% 오름세, 거래가는 48만 8천 원이고요. LS 에코에너지가 3.37% 강세로 38,350원, 산일전기가 4% 넘게 상승합니다. 거래가 11만 5,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기자재 테마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조선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를 둘러볼 예정인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좀 무게가 가벼운 조선 기자재 쪽이 큰 폭의 상승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SNC스가 7.65% 강세, 거래가 42,200원이고요. 1승이 1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5,910원. 오리엔탈 전공 4.5% 올라갑니다. 6,6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라 IMS가 2.45% 오름세로 12,530원. 현대임스가 6%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22,3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세 축소됐었기 때문에 장중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세대를 막론하고 노후 대비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은퇴를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니까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죠. 네, 노후 대비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 나오셨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머니 쇼입니다. 네. 머니 쇼인데 오늘 좀 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 대표님 여기저기 뭐 예능 방송에서 나오시고 네. 저수도 많으시고 해서 그리고 오늘 뭐 장도 이렇게 분위기 좋고 해서 한번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네, 또 네. 인사이트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첫 질문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떤 차를 타는지에 따라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서 허세 지수가 허세 지수를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재테크 예. 이야기 아침에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재테크는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수익률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금, 기간, 수익률의 곱이 재테크거든요. 어허. 결국은 우리가 뭐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예.
더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차가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자기 소득에 맞는 차를 타면 너무 좋은데 네. 보통 한 단계 위에가 아닌 거의 2단계, 3단계 위에 차를 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의 지수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우리가 BMI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네, 그 체질량 지수라고. 예. 근데 요것처럼 이제 차도 차질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차질량 예, 지수. 이게 뭐냐면 이것도 영어로는 BMI. 블러프 매스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사실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한 차를 타면은 아무래도 허세 지수가 좀 높은 거다라고 봐서 제가 이제 요걸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차량 가격 나누기 6개월 소득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량 가격 나누기 6개월 소득 그러면은 이게 숫자가 1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정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제가 이제 소득이 500만 원이다. 예. 그러면 이제 그 6개월 소득이 3천만 원 정도 3천만 되잖아요. 원. 근데 내 차가 3천만 원이다 그러면 허세 지수가 1이에요. 저 지금- 신차 가격 기준이시겠죠? 그러니까 신차 가격이든 뭐 유스트 카든 네. 그 차량 가격을 봤을 때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면은 요 앞에 화면 한번 예, 보여주실래요? 예, 보면은 그 1에서 1.5까지는 그래도 정상으로 우리가 인정. 왜냐하면 이게 제가 왜 정상이냐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따진 거냐면 네. 우리가 차량에 들어가는 소비 있지 않습니까? 예. 차량 비용이 월 소득의 5% 10%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돈을 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5까지. 그리고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1.5가 넘는다 그러면 과한 허세. 2.0이 넘는다 그러면 고도 허세.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본 건데 뭐 사실 좀 재밌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게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이진우 소장님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차에 들어가는 비용. 비용요. 이게 따져보면 몇 가지 기본적으로 뭐 기름값 늘 들고 정도. 그죠, 예. 한 번씩 오일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비용을 가지수로 얘기하면 보험료 나가고 등등 많아요. 제가 자동차세. 한번 이게 꼽아볼까요? 예. 보험료, 통행료, 가끔 아하. 또 범칙금 과태료 날라오죠. 그거 커요. 그거 네. 큽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소모품비, 네. 대리비, 발렛비. 그러니까 많아요. 이것만 끝이 아니고 감가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가. 네. 그러니까 이게 차량이 가격의 1% 정도가 매달 감가가 되거든요. 자, 제가 왜 이 허세 지수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들이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BMI 지수, 차질량 지수가 1.5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이 재테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참. 네. 굉장히 충격을 예.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소장님이. 아니 그거보다 이 말씀 이 첫 번째 이 질문과 답변에 많은 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 네. 같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유난히 보면은 맞아요. 예. 차가 과해요. 맞습니다. 벤츠 S클래스 수입이 전 세계에서 2위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예. 중국 빼면은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중국은 인구가 있으니까 네. 1위라고 봐야 되겠죠. 한번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번 여행 다녀오시면 바로 느끼실걸요. 맞아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 차 좀 과하게 탄다. 음. 그런 느낌 들죠. 예. 네. 그러니까 하도 그 2030 세대 보면은 왜 카푸어라고 해서 집보다는 이제 차량 맞아요. 구매하는데 많은 돈을 들였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어때요? 카푸어 쪽이 좀 많이 줄었나요? 과거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아. 최근은 명품 소비 같은 것도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좀 높아졌지만 지금은 네. 좀 잦아든 것 같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 소장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을 나가 보면은 차에 대해서 그렇게 소득에 비해서 과한 차를 안 타는데 특히 네. 우리나라가 그런 게 좀 심하고 차량은 내구재일 수도 있지만 소비재다.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가전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같은 걸 사게 되면 그거는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다음엔 돈이 안 나가잖아요. 물론 전기 요금이 조금 나가긴 하지만 근데 차는 들어갈 때도 살 때도 많이 돈이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뭐 특히 이제 2030 청년 세대들이 이제 투자처 찾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뭐 노후를 위해서 일단 저축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느끼는 제일 그게 상실감이 뭐냐 하면은
야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면 바보라던데. 예? 남들은 뭐 코인해서 뭐 주식해서 뭐 맞아요. 해서 막 이렇다는데 나 이거 예금이나 하고 적금이나 드는 나는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김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조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 뭐 최근에 미국 주식 네. 장도 좋고 또 국내 네. 주식 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갖는 공포가 커졌거든요. 이 공포라는 게 뭐냐면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뭐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 미국 나스닥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들으면 나만 바보가 된다라는 글쎄.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지난 3년간 나스닥 지수가 74.7%가 올랐습니다. 이 네. 얘기를 들으면 은행에 예적금을 하시는 분들은 나 1년에 2, 3%도 채 못 받는데 야 이거 뭐 예. 나만 바보가 된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74.7%라고 하는 수익이 나려면은 3년 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돈을 주식시장에 넣어놓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찾아야지만이 거둘 수 있는 수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돈을 뭐 5천, 1억 이런 정도 되는 돈을 3년 전에 나스닥에 넣고 3년 동안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단 한 번도 안 찾은 사람이 있냐?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안 찾은 분은 혹시 구속돼서 감옥을 갔다던가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분들 그죠? 뭐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든지 뭐 이러지 않고서는 3년간 이렇게 투자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제가 이거를 적립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74.7%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수익률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꺼번에 목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달 100만 원씩 투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하면 이걸 3,600만 원이나 원금이 3년 동안 들어가죠. 그렇죠. 적금을 넣었다면은 한 3,800만 원 정도 타게 됩니다. 아, 근데 이 나스닥에 이렇게 74.7%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얼마나 나올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30만 원 정도의 초과 수익이 생깁니다. 오호. 그러니까 적금보다 1,130만 원. 야, 이것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3년이 또 이렇게 74.7% 정도의 수익이 나오겠느냐. 현실적으로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까지는 나오기 어렵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절반도 사실 대단하죠. 3년 동안 절반만 계산을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적금 넣은 분들보다 481만 원 정도의 초과 소득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81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인데 예. 481만 원이 확정적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고 481만 원이 적금 넣은 것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여러분 그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이 재테크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뭐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너무 이렇게 공포감을 갖지 마시고 일단은 주변에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지출이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예. 최소한 1억 정도의 목돈이 모을 때까지는 위험 자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1억 정도의 목돈이 모으고 나서는 그 다음엔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여러분 수중에 만약에 1억 정도의 돈도 아직 모이질 않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위험 자산에 몰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건 꼭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네. 옆에 화면에 나오는 게 아주 엄격한 소득별 자동차 제가 조금 전에 계급도, 얘기했던 내용이 나오네요. 예. 네. 월급 이제- 300만 원 이하는 걸어 다녀야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이거 정말 여러분들 농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예. 거고 사회초년생들이 월급이 300이 안 되는데 차를 갖고 다닌다? 저는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저를 뭐 욕하실진 모르겠는데 300만 원이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뭐 읍면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없어서 차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은 광역시나 수도권 이런 대중교통이 있는 곳에서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차를 벌써부터 구입해서 비용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돈 절대 못 모읍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라는 이 명칭도 참 저는 처음에 트레이더인 줄 알고 네. 머니 트레이더로 많이 발음을 하시는데 트레이더로 트레이너입니다.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가 네. 우리가 네. 근육을 키워주고 네. 건강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머니 트레이너는 불필요한 행동을 못하도록
좀 잡아주는 트레이닝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김 대표님은 잔소리가 많으신 네. 직종이시고.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돈줄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그러니까 저는 혼줄남. 사실 뭐 혼낸 적이 없는데 듣는 분들이 얘기 듣고 나서 많이 혼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채팅창에는 실시간 채팅창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김 대표님을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재테크 아저씨였다 그러시기도 하고 커피 대신 저축하라는 아니 근데 이 대목에서 네. 저는 하루에 그래도 한 2잔은 먹어야 됩니다 커피. 아, 커피. 예. 그 제가 우리 이진우 소장님 상암동에서 카페에서 좀 몇 번 뵌 적이 있거든요. 혼자 앉아서 이렇게 다 커피를 즐기시면서 다음 방송을 준비하시는. 예, 저도 예. 이제 뭐 상암동에 방송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예. 보면은 좀 시간이 좀 남으면 예. 카페를 가는데 커피를 제가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는데 커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커피를 이 동양인 같은 경우는 우리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페인에 대해서 서양인들보다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아침에 한 잔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는데 한 잔을 먹을 때 우리가 그 브랜드 커피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별다방이니 콩다방이니 아, 저 옐로우 브랜드가 그 말이 그 그렇죠.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테이크아웃 하지 마시고 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예. 커피를 마시는 게 하나의 문화니까 안 마실 수는 없는데 옐로우 브랜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가 커피. 예. 아. 굉장히 예.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커피 맛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옐로우 브랜드에서 한 잔 드시고 예. 뭐 콩다방이나 별다방을 가야 될 일이 있는 경우는 그 손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공간을 점유하는 비용이 커피값에 들어있는 거예요. 차라리 커피 믹스로 그냥 마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그게 낫고 그게 그러니까 낫고. 한 잔은 테이크아웃 하시고요. 그리고 뭐 내가 공간을 점유해야 된다 그러면 브랜드 커피 마시는 건 좋은데 자꾸 불필요하게 브랜드 커피를 하루에 한 잔, 2잔 이상을 테이크아웃 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오후에는 여러분 탕비실에 가보시면 그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믹스 커피가 있고 요즘 모든 회사들이 다 커피 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좋겠다.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절약이 되고 그거에서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액이 아니고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60세 정년 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즘 이제 평균 수명 자체가 네.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렇죠. 80세까지 그러면 산다고 하면 20년을 소득 없이,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없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온단 말이죠. 그 우리 네. 이정민 앵커님이 이제 80세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100세까지 사는 분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와. 인류 역사상 네. 지금 1980년,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인류 역사상 일을 손에서 놓고 소득 없이 20년을 생존했던 인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1990년대생들이 처음이에요. 예. 그럼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 준비가 좀 걱정인데 많은 분들이 그럼 노후에 얼마 정도 모아놔야 내가 은퇴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 프로세스를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꼭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 모아놔야 되냐 그러면 좀 두루뭉술하긴 한데 그냥 보통 이렇게 연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정도 모아놓으면 연금 50만 원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1억 모았다 그러면 5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한 500만 원의 안정적인 연금 소득을 받으려면 10억이라고 하는 자산을 모아놔야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야, 내가 어떻게 10억을 모으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모아야, 얼마를 노후 자금으로 만들어야 은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거꾸로 노후 생활비부터 먼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마 우리 이진우 소장님이나 이정민 앵커님도 꼭 해보시면 좋겠는데 자, 노후 생활비 한 달에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우리 이정민 앵커님. 아마 뭐 별 걱정 없을 거예요. 지금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있고. 잘 나가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걱정이 잘 없을 나가는 거예요. 게 이제 그런 그 것도 걱정은 중요하죠. 제가 크죠. 그 이진우 소장님도 예. 사실은 뭐 예. 이진우 소장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내가 노후 생활비로 얼마 정도 있으면은 좀 생활이 되겠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죠? 제가 대신 계산해 드릴까요? 예. 당구장 가셔야지요. 골프 치셔야죠. 커피숍 가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생활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월 생활비입니다. 자 떠올리셨죠? 자 그 생활비에서 교육비 빼고 대출이자 빼십시오. 이제 애들 다 컸으니까. 우리 이진우 소장님 아이들 다 컸을 테니까 뭐 이거 안 나갈 거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생활비에서 교육비하고 대출이자를 뺀 게 순생활비예요. 순생활비라는 게 뭐냐? 여러분의 생활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생활비는 절대로 안 줄어듭니다. 지금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 그럼 순생활비에 곱하기 2배를 하시면 그게 노후생활비. 예. 많은 분들이 아니 왜 곱하기 2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는 5일 근무하고 2일 여가 생활하면서 쓴 생활비예요. 맞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은퇴하면 어떻게 돼요?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갑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여가 생활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어떻게 그냥 은퇴하고 나서 나는 그냥 돈 쓰면 안 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에 갇혀 있다가 토요일 날 나오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생활비에 곱하기 2배가 노후생활비. 자, 그러면 계산 대신 금액 나오셨죠? 자, 그 금액에서 뭘 빼느냐? 이제 또 빼줘야 될 게 있어요. 자, 예. 국민연금 예상액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예상 연금액이 나옵니다. 노령연금. 자, 그 금액은 빼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회사 인트라넷이나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의 퇴직연금 예상액이 나옵니다. 네. 그거 빼시면 됩니다. 자, 뺐는데도 엄청 모자라죠.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집 있으시죠? 집 있으시죠? 주택연금을 우리 주택공사에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택연금은 연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개념은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려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집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빨리 노후 전에 집을 마련을 해야 돼요. 주거의 안정과 그리고 또 주택연금이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얘가 내 집을 임대를 주고 네. 훨씬 더 외곽 같은 데로 내가 거주를 옮길 수 있다면은 1주택자도 내 주택에서 1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다 했는데도 노후생활비 계산행 금액이 모자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세컨 잡, 세컨 라이프가 이어져야 됩니다. 파트타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생계형 경제활동이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걸 왜 계산해 보라고 했냐면 내가 이걸 계산해 봤는데도 이 세 곳에서 나오는 소득이 내 노후생활비에 한참 모자란다. 그러면 여러분은 회사에 정년 마치고 나는 그냥 퇴직할 거야가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 생계형 경제활동 또는 뭐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 나는 일하기 싫은데 그러면은 생활비를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줄이시든지 아니면 내가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연장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이걸 계산해 보라라고 하는 게 내일 모레가 퇴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혹시 다음 달이 퇴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 시간 동안에 이거를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근데 김 대표님 저기 뭐 어쨌거나 더 늦기 전에 집을 장만해라 무슨 뭐 재테크 방법을 잘 찾아라. 이게 어려운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네네.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우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예. 여기 좀 어떻게 노하우나 무슨 또 필수 팁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네. 만든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월 소득 한 300, 400인 사회초년생들도 적어도 5년에 한 1억 정도 모을 수 있는 자본을 모을 수 있는 정도의 저축. 그 1억 모으고 난 다음엔 당연히 이제 뭔가 주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위험 자산을 좀 편입을 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야 될 텐데 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 밑에 자막이 나오는 길에 말씀을 드리면은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버는 것보다 덜 쓰는 삶이 우선이다. 이게 안 되면 투자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세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성공 비결인데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저축. 저는 깜짝 놀란 게 워렌 버핏이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를 저는 무슨 투자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글쎄요. 근데 원금을 모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순풍에 올라타는 힘 그랬는데 순풍에 올라타는 힘이 뭐냐? 어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올라타는 힘.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우리 그 SBS BG의 머니쇼를 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순풍이 올라타는. 어떤 게 이제 내가 올라타야 될 순풍이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치명적 실수를 피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치명적 실수라는 게 뭐냐? 1억 정도 모은 사람이 7천만 원 예금하고 3천만 원 주식한다. 근데 혹시 주식에서 손실이 나도 그분은
치명적 실수가 아니죠. 예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나는 1억이 없고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는데 빨리 1억을 따라잡으려고 이 100% 주식이나 코인에 이걸 투자하다가 손실이 생긴다. 이게 치명적 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워렌 버핏이 전략적 자산 배분은 종목을 자산 배분하는 게 아니라 안전 자산과 먼저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산 투자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조금 너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제가 그 예능 방송에 나가가지고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명언 중에 하나로 회자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익률 1% 올리는 걸 신경 쓰는 것보다 쓸데없는 돈 안 쓰면 그게 수익률 100%다. 그러네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수익률 100%. 네, 그래서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모세의 10계명 이후로 네. 가장 유명한 10계명인데 예.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는 6개월 이내에 차를 타라. 월소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행 경비는 월 연소득의 5% 이내로 해라. 아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거 비용 있죠. 월세나 전세금 대출 이자 내는 거. 이런 거는 15% 이내로 하자. 그다음에 식생활비는 25에서 30%로 하자. 자, 다섯 번째 요거 이제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문화 레저 비용은 소득의 10% 이내로 하자. 문화 레저 비용 소득의 10%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는 돈의 10% 이내로 문화 레저비 10% 안 쓰시죠, 소장님은? 지금 얼핏 계산해봐도 10%까지는 안 가네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10%나 써야 되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MZ 세대들은 좀 다른 게 아하. PT, 요가, 필라테스가 기본이고요. 골프, 테니스하고 그다음에 이 미용 성형에다가 요즘은 젊은 분들도 성형외과 가서 레이저 많이 셉니다. 네일 아트 많이 하고요. 이런 비용들을 다 묶어서 10%가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상당히 돈 모으기는 어려워진다. 자, 10계명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5개가 또 있을 텐데 네. 그 5가지는 뭘까? 좀 보여주시죠. 예. 신상 옷 같은 거 계절마다 사지 말고 경년제로 좀 사자. 경년제로. 옷장문 열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입을 옷이 없다. 아.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코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그다음에 7위는 이벤트 비용 3%. 자, 커피 말씀드렸죠? 예, 한 잔만 옐로우 브랜드에서 테이크아웃하고 공간을 점유할 때는 브랜드 커피를 마시자. 자, 기본 요금 택시는 타지 말자. 지하철역에서 그냥 지하철역에서 그냥 여기 거리 오는데 그냥 왜 기본 요금 택시를 그래요. 타지 말자는 거는 네. 이게 습관되면 좀 무섭거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직장인분들 점심 외식은 구내 식당에서 좀 하자. 그래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만 외식을 하면 좋겠다. 자, 요것만 지켜도 여러분 네. 소득 300만 원인 분이 한 달에 153만 원 정도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0만 원이기 때문에 난 저축 절대 100만 원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계명만 지켜도 여러분 사실 수익률 1% 올리는 것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면은 네. 그게 수익률 100%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유익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도 좋네요. 뭐 대형주들 흐름도 좋고 외국인도 사주고요.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좋다 보니까 우리 또 하모니 시간에 이렇게 또 유쾌한 얘기도 나눴네요. 문제는 배웠는데 이거 실천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행동이 어렵죠.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